7번째 이야기. 누구나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원한다. 정유미 씨는 사람들과 쉽게 사귀지 못하는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내성적이고 수줍은 성격 탓에 그녀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일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유일하게 그녀가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한 사람 있었다. 고등학교 때 짝꿍이었다. 워낙 성격이 활달했던 그 친구는 1학년 때 짝이 되자마자 유미 씨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 덕분에 유미 씨도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유미 씨는 그 친구 하나면 좋겠다. 말수도 없고 소심한 유미 씨가 다른 친구를 사귀기는 어려웠다. 반 아이들 역시 그 친구 빼고는 아무도 유미 씨한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존재감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이지만 그건 사실 유미 씨가 의도한 것이었다.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다. 유미 씨가 고등학교 시절 내내 바란 게 있다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채 그림자처럼 지내는 것이었다. 거의 성공하기도 했다. 1학년 때 짝꿍 빼고는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대학에 진학한 다음에도 유미 씨의 성격은 바뀌지를 않았다. 그림자처럼 살아가기. 그것만이 그녀의 목표였다. 대학에서는 더러 그녀의 존재에 주목하고 다가오는 친구들이 없지 않았다. 그 중에는 남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유미 씨는 곧바로 담을 둘러쳤다. 졸업 때까지 그녀의 별명은 철벽녀였다. 그 시절에도 유일하게 고등학교 시절의 짝은 계속 만나서 함께 어울렸다. 하지만 그 친구는 대학에 가서 더욱 많은 친구를 사귀었으므로 정작 유미 씨와 만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친구는 친화력도 대단했다. 덕분에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사람 누구와도 친하게 지냈다. 유미 씨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능력이었다. 내심 몹시 부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라고 하면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언젠가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어떻게 넌 그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모두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다고 하자 친구가 말했다. 난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다가가게 되는 걸. 너도 그래서 친구가 됐잖아. 너 같은 새침대기는 누가 말을 걸어주기 전에는 절대 먼저 아는 척 안 하거든. 내가 한눈에 그걸 척 알아봤잖아. 그러고 보니 친구는 유미 씨에게 먼저 아는 체를 했을 뿐 아니라 이것저것 질문 공세를 하고 자기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으며 다가왔었다. 하지만 유미 씨는 언제나 그 반대로 행동했다. 누가 마음에 들어도 만에 하나 상대방이 그걸 알아차릴까봐 오히려 더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도대체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는 고사하고 자신이 그런 친밀함을 바라는지 어쩌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물론 가끔은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져 용기를 내봐야지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몸이 먼저 얼어붙었다. 학교 때 성적도 좋고 스펙도 열심히 쌓은 덕에 유미 씨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만큼 이번에는 그녀도 좀 달라지고 싶었다. 자신감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 하자 도무지 그 방법을 알 길이 없었다. 유미 씨와 달리 이경수 씨는 잘 모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친밀하게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진 못했다. 그저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는 매우 활발하고 떠들썩한 스타일이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아두었다가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재주도 뛰어났다. 덕분에 그가 있으면 모임이 활기차고 즐거웠다. 그러나 그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뿐이었다. 막상 누구하고든 둘만 남겨지면 상황이 달라졌다.
갑자기 생각만큼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분위기가 어색해지곤 했던 것이다. 그는 인간관계는 무엇보다 재미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소재를 찾아다녔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는 인생에서 물질적인 성공에 집착하고 있었다. 성실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부모를 잘 만나 여유 있게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의 환경을 원망했다. 경수 씨는 믿을 건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다. 덕분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도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늘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눅이 든다고 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자중을 웃길 때마다 사람들은 한호를 보내며 좋아했다. 그 순간만큼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경수 씨 역시 기분이 들뜨곤 했다. 어느 때는 오버해서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게 남들의 비위를 맞출 때도 있었다. 늦은 밤 잠자리에서 자신의 그런 행동이 불쑥 떠오를 때면 자괴감에 우울해지곤 했다. 게다가 막상 자신이 우울하고 불안할 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도 괴로웠다. 인간관계에서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모두에게서 괜찮은 사람이라 인정받는 것. 그걸 위해 그는 분투했다. 하지만 그 속의 진심은 담겨있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일정한 선 이상은 그에게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경수 씨는 누구와도 원하는 만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었다. 김민선 씨는 자신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이 아닌 것 같다는 문제로 고민했다. 성격도 재미없고 몸이 건조한 타입인데다 외모도 호감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더욱이 그녀는 남들과 눈을 맞추며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도 다소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다. 손발이 먼저 오글거리는 탓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이 버릇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누가 자기 같은 타입을 좋아하겠느냐는 것이 민선 씨의 생각이었다. 물론 더러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민선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형편이었다. 도대체 왜? 하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물론 그녀에게도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 하지만 자기처럼 비호감인 타입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만약 있다면 그들도 정상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3자가 보기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은 너무 확고해서 웬만한 충격으로는 깨트리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위의 세 사람처럼 인간관계에서 친밀함을 겁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럴 만한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친밀함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 비해 배운 바가 없는 경우다. 그것은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교과서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성장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보고 정서적으로 습득하는 면이 훨씬 크다. 그런데 그런 습득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기질적으로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다. 앞서 예를 든 정유미 씨나 김민선 씨가 이 범주에 든다. 유미 씨처럼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거나
민선 씨처럼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타입인 경우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는 건 거의 상상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 대인관계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그래서 시도도 해보기 전에 난 도저히 그런 걸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단정한다. 셋째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건 친밀한 관계를 겁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유미 씨가 그림자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도, 경수 씨가 모두를 즐겁게 하며 인정받고자 애쓰는 것도, 민선 씨가 자신을 비호감 타입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다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심리에서 기인한다. 내가 정말 어렵게 친밀함을 표현하고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와 같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 또한 없다는 점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용기를 내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그래도 가장 변치 않는 규칙이 하나 있다면 내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보면 그런 장면이 아주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 간간히 화물 트럭들이나 쉬었다 가는 황량한 사막 카페에 어느 날 독일인 여행객인 한 여자가 불쑥 나타난다. 뚱뚱하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외국인 억양을 쓰는 이상한 여자에게 관심을 기울일 만큼 카페 여주인은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 남편과 아들이 고루 속을 썩이는 것도 모자라 가게에는 파산 직전이고 커피 기계까지 말썽이다. 하루하루가 신산스럽기 짝이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명색이 숲밖에인 이상한 여자한테도 퉁명스럽다 못해 불퉁거리기까지 한다. 반면에 여자는 처음에 방 청소를 자청하고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주인 여자와 아들, 또 다른 장기 투숙객들까지 마음을 고루 쓴다. 결국 줄곧 밀어내기만 하던 주인 여자도 이윽고 마음을 바꾸기에 이르고 영화는 감동적인 마무리를 향해 간다. 영화는 인간관계의 불변의 법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누군가와 친밀하게 마음을 주고받으며 함께 지내고 싶거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다. 아무리 해도 서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구성하는 데는 모든 종류의 인간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도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한 단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그런 일은 누구나 있잖아요. 일생에 한 번쯤은 이유 없이 누군가가 싫어지는 일 말이에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역시 그런 상대가 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대개의 경우 상대방도 이쪽과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말대로다. 내가 상대방과 맞지 않는다고 여기면 그쪽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를 밀어낼 준비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애쓰지 말고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일반화해서 난 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걸까 하고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마음을 터놓고 함께 지내고 싶은 상대를 발견했을 때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써야 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겁도 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건 친밀함을 표현하는 문제 앞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다. 그리고 그들 역시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란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껴 친밀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가장 먼저 그 점을 떠올리기 바란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다면 어느 작가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에 새기면 어떨까? 결국은 소중한 사람의 손을 찾아 그 손을 꼭 잡고 있기 위해서, 오직 그러기 위해서
우린 이 싱겁게 흘러가는 시간을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8번째, 상대방의 창으로 바라보기.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가진 남자가 있었다. 그의 문제 중 하나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어느 모임에서든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런 탓에 그의 대화는 오로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한정되었다. 그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보다 열등했다. 그러므로 자신은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타입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은 하나다. 자신은 특별함으로 어디서든 마땅히 특별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그가 갖고 있는 신념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특별함을 모른다면 그들은 무시당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와 같은 타입이 인생에서 쓰는 전략은 자신의 우월함을 보이는 것, 이것 하나에 집중된다. 그래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과 명예, 지위와 미모, 특권들을 차지하기 위해 분투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들인지 남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타입에게는 배려나 공감 같은 단어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의 마음은 거대하고 차디찬 콘크리트 벽과도 같아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아무리 그런 벽 때문에 괴롭다고 호소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에게는 애초에 남의 입장에 공감해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타입이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체력을 키우듯 공감의 능력 키우기. 그 정도는 아니어도 타고난 기질이나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교감을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공감 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다행히도 그런 정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훈련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바로잡아 나갈 수 있다.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주로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지, 자신이 갖고 있는 단점과 장점은 무엇인지, 그 중에서 어떤 면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한지 하는 것들을 시간을 두고 분석하면서 이해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자신과 만날 수 있다. 그건 마치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과 같다. 새로운 공감 능력이라는 안경을 쓰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가 새롭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빈 얄롬은 개인 간의 소통과 공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창으로 바라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사례로 얄롬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와 불화하던 한 여성이 있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이 그러하듯이 그녀의 아버지도 가족에게 건의적인 모습만을 보일 때가 많았다. 특히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의 딸과는 충돌이 잦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게는 따뜻한 육친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이윽고 그녀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다. 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화해를 꿈꾸던 그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다. 아버지에게 대학 기숙사까지 먼 길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화해도 할 수 있기를 바랬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녀가 꿈꾸어왔던 여행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아버지는 운전하고 가는 내내 쓰레기로 가득하고 볼품없는 길가의 개울에 대해 불평을 터뜨렸다. 반면에 그녀에게 보이는 개울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들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태도에 질린 나머지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아버지 역시 그런 딸의 태도가 마음에 들 리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개를 돌린 채
여행을 끝내야 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그 길을 다시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운전을 했다. 그런데 곧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도로에는 양쪽에 개울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버지가 운전하면서 바라본 개울은 가연 더럽고 황량하기가 짝이 없었다. 그제야 그녀는 아버지의 창으로 바라보지 못한 자신을 후회했다. 그녀의 스토리는 공감에서 상대방의 창으로 바라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얄롬 자신에게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다. 그는 한 여자 환자의 치료를 위해 두 사람이 만나고 나면 각기 느낀 점을 글로 적기로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료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랬다. 하지만 몇 달 후 각자의 기록을 본 그는 두 사람이 공감은커녕 같은 경험조차 전혀 다르게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명석한 분석에 의미를 둘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가 자신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 칭찬한 말이나 둘이 역할 연습을 하면서 서로 놀렸던 일 등 그로서는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소한 일들만을 기억하고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얄롬은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는 우리가 공감이란 말을 갖는 상투성 때문에 그 가정의 복잡성을 잊곤 한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에 투사하는 게 더 쉬우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창으로 바라보는 것인데도 내 편의 창으로 바라보는 데만 골몰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공감이란 상대방의 창으로 바라보고자 훈련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인 셈이다. 그리고 그런 개인의 일상이 모여서 제러미 리프킨이 말하는 호모 엠파티쿠스, 즉 공감하는 인류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지. 얼마 전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하나는 예일대에서 세계화를 연구하는 나얀 찬다의 세계화에 관한 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감에 관해 쓴 리프킨의 새 책이었다. 물론 두 책은 전개 방식이나 내용이 전혀 달랐다. 하나는 세계화가 대체 어떻게 시작되어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공감과 인류의 문제에 대해 천착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책은 비슷한 문장으로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먼저 찬다가 쓴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다가올 세기에 우리의 운명은 빠져나갈 수 없이 하나로 묶인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세계화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므로 세계화를 중단하라는 외침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다만 세계가 좀 더 조화로운 방향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리프킨은 이렇게 쓰고 있다. 결정적 시기가 닥치면 우리는 하나의 행성을 공유하고 있고 모두가 그 하나뿐인 행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 이웃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이라는 자각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우리는 지구를 감싸는 거대한 생명권과 전체 인류에게로 공감의 범위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우리는 과연 제때의 지구촌의 붕괴를 피하고 생물권 의식과 범세계적인 공감에 이를 수 있을까? 각기 다른 두 분야의 전문가가 각기 다른 내용의 책에서 동시에 비슷한 결론, 즉 인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더불어 노력하고 공감하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의 방향을 일으키고 있다. 공감은 인간의 본성이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류에 힘을 보탠다는 것은 결국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내가 먼저 나 자신과 소통하고 그것을 넓혀 내 가족과 이웃, 동료와 친지들과 공감대를 넓히고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개인이 모여서 조직과 사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인류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공감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최근 뇌과학이 우리의 뇌에서 공감에 작용하는 거울 신경세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거울 신경세포는 일명 공감 신경세포라고도 한다. 마치 거울처럼 상대방의 행동을 모방해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수단이 된다고들 한다. 이 공감 신경세포가 있기에 우린 남이 다친 것을 보고 마치 자기가 다친 것처럼 아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뇌과학자들은 말한다. 사람이란 자기 속에서 생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건 오래 지닐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뇌 속에 이미 공감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지 않은가? 그것은 곧 남에게 공감하고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애초부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거울 신경세포가 발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지나치게 자폐적인 사람이 되거나 병적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다. 앞서 예를 든 남자가 바로 이 타입에 속한다. 거울 신경세포는 생각보다는 감정에 더 자극을 받는다. 따라서 감정이 풍부하고 공감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감정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의 창으로 바라보기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인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창조적일 뿐만 아니라 공감의 능력을 갖춘 현명한 사람이 많아진다면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9번째, 파란 팀에 들어갈 자격. 얼마 전 대학 때 은사를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개인적인 일을 의논드리는 자리였지만 대화는 곧 전공 분야로 이어졌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듣다 보니 마치 의과대학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런데 무슨 얘기 끝엔가 그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다. 매너를 보면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단박에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머리가 나쁘면 매너도 나빠서 나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요 하고 사방에 시위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멋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었다. 평소 매너를 그런 식으로 연관지어 생각해보지 않은 터라 그분 말씀이 흥미로우면서도 곧 수긍이 갔다.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매너의 힘. 매너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가치관의 총합이다. 그리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가치관도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시각, 간용과 신중함, 공평함과 용기를 갖추고 있다면 일부러 매너 있는 태도를 보이고자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품위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매너도 좋다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반대로 평소 매너가 거친 사람들을 보면 되게 옹졸하고 거만하며 편협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인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도 나쁘고 가치관도 형편없는 위인일수록 자충우돌하면서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 할 경우라도 생기면 그 민망함이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저 하필 그 시간, 그 자리에 있게 된 자신의 운수 사나움을 탓하는 수밖에는. 물론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있으며 일어날 수 없는 일 또한 결코 없다.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때때로 지나치게 무례한 사람을 만나거나 심하게 터무니없는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매너가 아닐까 싶다. 친구의 경험담 하나. 사회적인 관계로 알게 된 모임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대여섯 명이 모이는 조촐한 자리라 부담 없이 나갔던 게 화근이었다. 평소 모이는 사람들 외에 어느 기업의 대표라는 사람이 더 동석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아나무인이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인품으로 보나 사회적인 명망으로 보나 그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자중의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만 큰 소리를 치며 이것저것 아는 척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직원한테 성희롱에 근접하는 막막을 해대서 동석한 사람들은 아연하게 만들었다. 알고 보니 그는 최근에 프로젝트 하나가 크게 성공해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다. 아마도 그것이 그를 거만하고 치졸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결국 다른 사람이 나서서 직원에게 사과하고 사태를 마무리했지만 참으로 씁쓸한 경험이었다고 친구는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주는 매너 학교 같은 거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나는 은사의 말씀을 떠올리며 머리가 나빠서 그래. 아마 기껏 교육해놔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럴걸? 하고 친구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어야 했다. 아무리 강한 사슬도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그 강도가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아킬레스건이나 단점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누구에게나 취약한 부분이 한두 군데는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늘 노력한다. 그리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의 매너는 갖추고 있다. 반면에 앞서 예를 든 그 기업 대표는 나쁜 매너가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셈이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한다 해도 형편없는 매너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상 그는 자신의 성공에 걸맞는 인정을 받지 못할 터였다. 반대로 좋은 매너와 품위 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어서 늘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좋은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돈이나 사회적 지위로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가 식당의 웨이터든 택시 운전기사든 아니면 기업의 고위 임원이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존중하는 그들의 태도야말로 진짜 매너인 것이다. 맹자에 보면 차마 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구절이 나온다. 옹졸함과 거만함은 군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말도 있다. 둘 다 요즘식으로 해석을 하면 품위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좋은 매너를 갖추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겠다.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한마디를 보태고 있다. 그의 말은 좀 더 직접적이다. 나쁜 매너는 모든 것을 졸렬하게 만든다. 심지어 정의와 이성까지도. 그러나 세련된 매너는 모든 것의 부족을 메운다.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 자신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라시안이 말하는 세련된 매너의 기본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당신은 파란 팀인가? 작가 폴 오스터는 자신의 책에서 그런 매너를 가진 사람을 파란 팀이라고 불렀다. 뛰어난 유머 감각, 삶의 아이러니를 즐기고 터무니없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는 능력, 어느 정도의 겸손함과 심중함,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친절, 너그러운 마음씨가 있다면 그는 누구라도 파란 팀이 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우리 주변에도 파란 팀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멋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까지도 덩달아 기분이 유쾌해지곤 한다.
그러면서도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다소 지키기 어려운 결심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상대방의 졸렬한 매너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난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역시 다소 지키기 힘든 결심을 하곤 한다. 언젠가 한 모임에서 기업에 임원한 사람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며 상담을 원한 적이 있었다. 그의 얘기인즉슨 자기는 정말 사람들한테 할 만큼은 한다. 부하 직원들이나 동료들의 웬만한 실수는 눈 감아 줄 줄도 알고 맛있는 것도 자주 사주고 근사한 곳에 데려가 화끈하게 놀게도 해준다는 것이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보스 기질은 좀 있거든요. 실제로 절 따르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잘해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 앞에서는 말을 듣는 척 하다가도 돌아서면 자기들 멋대로 구는 겁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슬쩍 알아봤더니 이제 나의 뒤에서 절 씹는 친구들까지 있더군요. 제가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그는 정말 억울하다는 얼굴로 말했다. 그의 얘기만으로는 실제로 억울할 만도 했다. 그는 집에서도 가장 대접을 못 받고 있다며 불만이 대단했다. 역시 자긴 할 만큼은 하는데 아내고 아이들이고 왜 자기를 소닥보듯이 대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돈 벌어다 줘. 때맞춰 외식도 시켜줘.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꼬치꼬치 따지지도 않고 다 사다 주곤 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어쩌다 모임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는 나로서는 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한마디로 매우 거친 데가 있는 사람이었다. 특히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거나 부자가 아니거나 배움이 모자라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놓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식당에서 웨이터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반말로 마구 화를 내서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를 당혹스럽게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여자 종업원에게 욕을 해서 울음을 터뜨리게 한 적도 있을 정도다. 그러니 그가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보지 않아도 알만했다. 자신은 보스 기질이 있어서 일도 인간관계도 화끈하게 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또 가장 대접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어쩌면 집에서도 군림하며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타입일지도 몰랐다. 그런데도 자신은 올바르게 처신을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더욱이 그런 왜곡된 사고방식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누구도 그와 가까이 지내지 않으려고 했다. 사람들은 단지 모임에서 만나서 허허 실실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정도까지만 그와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그 이상의 관계를 맺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박혀 있었던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지라 정중하게 모임에서 야간 진료는 하지 않으니 상담을 하고 싶다면 나중에 병원으로 오세요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래도 그가 그때까지 자신의 얘기를 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그렇다면 당신한테는 더 이상 용무가 없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른 자리로 가버렸다. 역시 매너라고는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라시안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나쁜 매너로 인해 스스로를 졸렬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었다. 스스로만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 만약 그가 지금이라도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터였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세련된 매너로 모두에게 존중을 받을 수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라시안이 말하는 세련된 매너라는 것이
특별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런 매너의 기본이 아닐까? 엘리너 루스펠트는 언젠가 이런 말을 남겼다.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폭넓고 충실하게 사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나에겐 오직 3가지 자산밖에 없다. 나는 뭔가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도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며 내면의 강력한 열정과 자율성을 갖고 있다. 나는 그녀가 말한 3가지, 즉 뭔가에 늘 관심을 잃지 않고 모든 도전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며 내면의 강력한 열정과 자율성을 지니는 것 역시 폴 오스터가 말한 파란 팀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이 파란 팀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결점 또한 자기 성격의 한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용기와 추진력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파란 팀의 자격은 충분하지 않을까?